김석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 막 외계인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네,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오면 다 꼬여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승영 근데 작가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극한 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은 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예,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시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네.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이야.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그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그-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랬던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맞네요. 네. 전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두 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맞아요. 가지 시도를 맞아요. 해본 거겠죠.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네.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만 이야기도 사랑으로. 네. 그 화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화성 침공, 그렇죠. 우주 전쟁 이런 거 항상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 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Current speed is about 30 meters per second, altitude of about 300 meters. Perseverance is continuing to descend on the parachute.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삼각주 지형. 그래서 거기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모이고 네네네.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예제가 없으니까.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근데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아, 우리가 모를 뿐.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널리 퍼뜨리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와. 찾았다 외계인. 찢었다 찢었어. 나 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하는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택 못 받았어. 당첨됐군요. 어떤 외계인이 들어왔던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근데 그 좋은 인물이 외계인 왜 만났어요.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미미아오. 아, 네. 그 엔딩을 향해서 이제 아, 예, 가야 예, 되는데요. 아, 벌써 엔딩이에요? 아, 되게 영화가 좀 짧네요. 너무 짧아요. 단편. 단편 영화제로 하죠. 아, 예. 그분이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오는 과정. 뭐 아,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 그 궁금해하셨죠. 전반부가 네. 갈 것 이분이 같은데. 그 예. 뭐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이었고 아, 네. 네, 유학 갔던 시절에 낳았던 아기인데 2살도 안 돼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요. 부모님이 예, 그냥 다시 귀국하셨어요. 청소년일 때 혼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예,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되게 거기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나사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가 여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우리도 아시아인이라고 편견이죠, 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것은 이제 수석 뭔가 대표를 맡은 부서의 장이라든지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분도 그냥 평범한 어떤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착착 잘 쌓아서 부서장 정도 되는 그 특정 관측기기의 장을 맡게 됐고, 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낸 거예요.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화성에 헬리콥터가 도착해서 헬리콥터 첫 비행 시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당시에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그렇죠. 생중계를 보고 네. 있었는데 같은 옷을 이제 맞춰 입은 팀원들이 옷을 맞춰 입고 그 관제실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가 성공했어! 라는 신호가 왔을 때 이렇게 다 같이 환호하는 그런.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이분이 서류를 이렇게 책상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연설을 한 다음에 이걸 찢어요. 세리머니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꼭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야 하면서 막 뭐 던지고 막 정확합니다. 예. 완전 마이크 드롭이네요. 근데 찍고 있는데 다시 추락합니다. 누가 다시 뽑아오겠죠.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 서류를 찢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아직 이루지 못한 과학자들한테 약간 자신이 그런 세리머니 하는 어떤 서류도 찍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자기가 상상해 보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리머니가 과학적 성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네네네. 과학자들도 뭔가 조금 자기 자랑, 과학자들 약간 자기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가 정말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걸 보시는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인들 모두가 좀 희망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했을 때 이제 실패를 몇 번 하다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장면을 또 그때도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다누리호. 네. 그때 이제 그 연구소의 관계자분들께서 그 관제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막 와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약간 너무 경직된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약간 너무 긴장 많이 하셨고 이거 혹시 실패할까 봐 너무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종이를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셨어요. 약간 밤낮 없이 준비해온 연구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장면이 계속 다시 반복 재생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생중계 댓글 중에 세금 아깝지 않네. 이게 있어요. 이 짧은 몇 마디 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세금 아깝지 않네가 아주 그냥 과기부와 연구원과 아주 여러분들에게 너무 희망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승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할 때 또 그래 니네 개발해봐. 조금 실패하더라도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천문학자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 니네 해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진짜 막 멋을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 진짜 천문학자가 멋있어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갈릴레이가 막 따지고 막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장면들을 앞선 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제2의 니미 아웅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이 니미아웅 네. 이분이 그럼 헬기를 띄우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언급도 되지 않았을 테고. 아니에요. 다음 비행에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나사가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보통 나사는 예를 들면 예산을 780억을 썼는데 780억. 780억. 화성 헬리콥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었어요. 네. 굉장히 근접하셨는데 거의 90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나사 같은 기관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을 자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패를 했잖아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면 그러네. 실패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한 그 문화가 사람. 참 멋있어요. 그 문화가. 그 그래서 문화가 참 좋아요. 그 사람을 거기 그대로 앉혀놓고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해.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 외부의 사람 다른 도움을 받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부럽다. 네, 우리는 사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담당자를 자르면서 시작하잖아요. 사임하죠. 네. 책임지고 사퇴, 네, 사의 제가, 표명 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로 이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주 탐사나 이런 과학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너무 손실이 커요. 이걸 계속 개발해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끊겨서 사라져 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믿고 기다려주고 이분이 더 잘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크고 좋은 우주망원경 하나 우리가 새로 띄웠는데 이 우주망원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개발이 완성됐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한 20몇 년 걸려서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해서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겠죠. 눈덩이처럼 인건비가 불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설득했을 때 설득 당해 주시고 20몇 년을 계속 기다려서 마침내 그 인류에게 우주에 우리가 처음 보는 사진들을 얻을 수 있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람들이 처음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올라갔을 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관측을 쫙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수명이 아주 상태가 너무 좋아서 임무를 연장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누가 한 명이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한번 방향을 보자. 틀자. 네, 보통 이제 보이는 것을 더 잘 보려고 근데 다 미쳤다고 하는데 그랬다면서요. 막 네, 그 기회를 아무것도 날리냐. 없는 데를 보자.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우주망원경의 시간을 내가 한 열흘 쓸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을 열심히 봤는데 그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공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점점 더 깊은 우주를 계속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안에 은하가 또 수천 개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들여다보면 또 거기 은하가 수천 개가 있고 그 은하 하나에는 또 수천 개의 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우주를 지평을 완전히 넓혀주는 거고 두세 시간 쓰는 것도 그렇죠. 경쟁해서 쓰는 건데 열흘을 보이드를 찍겠다 그랬으면 저 사람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당연히 그런 반발이 있었겠죠. 네. 근데 누군가는 아마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번 해봐라. 있었을 것 같아요. 믿고 해봐. 사실 우리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할 맞아요. 필요가 있는데 맞아요. 실수나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일의 성격상 아까 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거나 한 번도 띄워본 적이 없는 기계를 띄우는 이런 상황에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게 마련이라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365일 가운데 364일을 실패하고 이제 하루를 성공하는 게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라 좋은 실수를 하는지 나쁜 실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걸 가르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실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수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숨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학기술계 그런 자기 사건들이 자신을 있었죠. 속이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들이 이거 좀 잘못했나? 이럴 때 그 실수를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해야 돼요. 제대로 실수해야 돼요. 실수인 줄 알면서도 실수가 끝까지 진행될 때 이거 뭐야 하고서 아니면 숨기거나 그만두는 네.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안 됐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그 전 과정을 기록을 해야지만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거나 또는 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섣불리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수를 제대로 저지를 것.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수를 잘하는 좋은 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아까 실패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괜찮은 나라와 괜찮은 문화를 가진 곳일수록 결과를 즉각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네네. 그냥 그 아티스트가 와서 우리 기금을 받고 1년 동안 왔다 가고 10년 후에 결과가 나와도 그때 반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출신의 누군가가 이런 훌륭한 소설을 썼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는 곳일수록 와 있는 동안에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 와 있는 동안에 지역 주민에게 뭐 교육도 좀 시키고 소설을 써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네. 예술가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약간 마치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취업률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체능은 취업률에선 쓸모없는 곳이에요. 예, 대학을 취업률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한 나라의 가치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출생률로만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무언가 그 창조적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언제 나올지도 맞아요.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달에 묻힐 기회를 누가 준다면 선택하시겠어요? 달을 요즘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군요. 네. 의향이 있습니다. 아. 네, 새로운 질문이 달에 있네요. 묻어드리겠다. 달을 평생 네. 연구해 오셨으니 저희 과학자들이 이번에 떠나는 우주선에 유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달의 어떤 분화구에 굉장한 영광이고요. 분화구가 아니라고 보죠? 그 크레이터라고 하나요? 크레이터에 네. 그 실제로 명왕성을 발견하신 톰보라는 천문학자의 유해가 명왕성 가는 탐사선에 실려서 갔고요. 아직 가고 계세요? 도착하셨는데 이제 거기 착륙을 못하고 계속 가고 계세요. 지나서 이 명왕성인데 하고 계속 저기 묻혀야 되는데 잠깐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스톱! 다음 정거장은 몇 억광? 또 별에 다른 행성에 묻히는 것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후손들이 추석 때 좀 힘들겠네요. 아니, 달을 보면 너무 되죠. 좋죠. 달을 보면 되죠. 미리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 달을 성묘를 보면. 오지 않아야 되니까. 할머니 저희 계신다. 인사드려라. 근데 우리 BTS는 노래가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우주인 플레이리스트에 있다면서요. 네네. 우주인들을 또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근처까지만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고 이런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이제 멀리 달까지 보내거든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우주인들의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배경음악을 좀 고른대요. 영광의 거기에 이제 BTS 노래가 또 우주 테마 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진영 노래 중에 문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노래 중에 마이 유니버스라고 그런 게 있어서 가사들이 보면 전혀 고증은 안 돼 있죠. 천문학에 대한 고증은 전혀 안 돼 있고 오로지 낭만과 오로지 우주인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한 고증. 좋은 지적이세요. 예. 근데 명왕성 가사가 있잖아요. 그 134340 그게 명왕성의 그 소행성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은 BTS 노래 제목만 딱 보고 명왕성 얘기, 슬픈 얘기 하겠구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웅성이 내쫓겼다 그래서. 네, 가슴 아픈 영웅성이 얘기 내쫓겼다 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행성이 있죠. 되지 못한 네. 소행성. 인정받지 못한 저는 사실 그게 왜 명왕성이 행성에서 다른 걸로 분류된 게 왜 그렇게 슬픈 일인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아. 뭔가 이제 이거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예술일 수 없다라고 밖으로 내쫓긴 느낌? 저는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수금지와 명 이렇게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명으로 끝나야 되는데 과학계가 결정을 내린 거야. 명은 빼라. 그러면 나의 어린 시절은 뭐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혜 뭔가 근데 사실 명왕성은 신경 쓰지 않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죠. 네, 명왕성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죠.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이래서 뭐라고 과학자들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명왕성 입장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서운하다는데 명왕성을 왜? 인본주의. 제가 인본주의, 이분들은 일단 공감할 수 있는 물본주의.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아, 근데 저는 반대로 다행이다. 그 위로를 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명왕성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그렇죠. 비극적인 그건 사건이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 너무 뿐이죠. 길어요. 아. 그리고 숫자니까 너무 정이 없어요. 아니, 과학자들 너무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 지금 134, 340 같은 거 너무 죄수 번호 같잖아요. 무슨 레미제라블의 뭐 이런 막 24601. 그건 우리가 발견한 소행성들에 붙이는 일련 번호일 뿐이에요. 너무하잖아요. 이름을 네. 뺏었을 뿐만 아니라 1번은 일련 번호로 붙여주다 아니라니까. 이 문화의 간극이 있다니까. 이게. 큰 간극이 있다. 위대한 과학자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고 여기 선생님들은 미미 아웅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화로 만들기엔 좀 부족하다. 시련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정말로 영화나 소설로 만든다면 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분명히 시련이 있을 텐데 그런 디테일들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꼭 큰 실패가 아니라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더라도 내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훌륭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엔딩은 매우 적절하다. 네.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분을 인터뷰를 언젠가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것 충분히 같아요. 뭐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영화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네. 그분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보시다. 화성 연구하시죠? 달 연구하는데 한번 만나죠. 한번 이래서 만납시다. 막걸리나 한잔 하죠. Do you know BTS?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끝나고 사진 꼭 찍어주세요. 사진은 반드시 네. 바로 선물할 미니 아웃 수 있어요. 인터뷰하게. 잘 모르신다고 하면 나을 텐데. 미지의 우주 화성 미스터리.
지구와 가까우면서도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지구로 불리는 행성 화성. 자, 1975년 나사가 화성으로 쏘아 보낸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무인 탐사선을 보내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인 탐사선들이 지구로 보낸 사진들은 대충격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뭐야? 응? 신발 자국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쓸리기도 한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015년 화성 지표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무언가의 쓸린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발견된 정체 모를 검은 상자들. 저거 그런 게 문 있다고? 아니에요? 문? 어디 자. 들어가는 입구?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UFO 사냥꾼들은 바퀴에 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스터리한 화성 사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뭔데? 충격적인 장면? 저건 글자 팔이네? 숫자네, 같은데요? 숫자? 오자인데, 오자가 오자. 그래 58? 자, 여러분 이 사진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자,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저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모양. 자, 과거에도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화성 대기에서 측정된 메탄가스. 메탄은 지구의 미생물들이 내뿜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 진짜로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들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흔적인 걸까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8위 공개해주세요. 미 해군도 인정한 그것. 2018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된 충격 영상. 저거 계속 움직이는 저거예요? 사라졌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영상은요.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슈퍼 호넷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 해군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해군 조종사가 설명하는 정체불명의 물체라며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에 대해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거의 매일같이 목격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상한 비행 물체와 해군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본 게 아니고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실존한다는 얘기죠. 당시 조종사들은 이 미확인 물체를 목격하고 미 정부에서 비밀리에 운행하는 고성능 드론이 아닐까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아니었어요. 마치 탁구공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드론이라고 하기엔 물체의 비행 속도나 특징들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확인 물체의 존재를 확인한 미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 미 해군 대변인은요.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든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목격된 수상한 공중 현상. 혹시 지금도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외계인부터 우주 여행까지 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명현이라고 하고요. 예. 그 전파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외계 지적 생명체라 그러죠. 외계인을 찾는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전파 천문학을 통해서 외계인을 찾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그렇게 부릅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그 전파 시그널이 77년에 그 미국에서 네. 나왔다면서요. 1977년 8월 15일 날 네. 그
그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그 찾은 시그널이 있고요. 그게 역사상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72초 동안 연속으로 강한 신호가 온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전파 천문학자들, 이제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관측을 했죠. 그랬는데 반복 신호를 못 받았어요. 그 반복 신호를 받으면 이제 좀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근데 루머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 당시에 정말 뭐 77년 8월 15일 6일 날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 77년에 누구지?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음모론자들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제 뭐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음모론이 있잖아요. 엘비스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납치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 거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모여서 이렇게 그 온 곳을 향해서 우리 엘비스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사실 아직도 이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게 그 미국에서 그 발견된 네. 그 뭐 체.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냐고 보면 저는 100% 있다고. 100% 좀 넘어나 99.999% 있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저기 박사님도 보셨어요? 보고 싶죠. 그러면 만약에 박사님이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왜냐면 본인을 그토록 찾던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삐리삐리 삐리삐리 뭐 이렇게 하겠죠.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를 딱 하고 싶어요? 삐리삐리. 사실 저는 첫인사 그냥 없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까지 왔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도 있고 핵 전쟁 위기도 있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쨌든 문명을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느냐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요. 이거 하나는 또 두 번째는요.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 현대 과학의 그건데 이게 약간 거시세계 미세세계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통합된 방정식을 갖고 있냐? 여기서부터 놓쳤네. 근데 두 번째 질문부터 놓쳤어. 거시 미시. 근데 외계인 입장에서 오자마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근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앞섰다. 그렇죠. 네. 몇십억 광년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올 극복하고, 정도면 네. 이거는 뭔가 있다. 있다. 아니 그 지금 저 결혼하신 사모님께서 저 초등학교 동창이시라고. 네,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죠. 그래요? 네, 그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초등학교 때요?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였죠. 근데 그때부터 뭐 연인 사이는 아니셨을 거 그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죠. 제 아내는 되게 그 남자 중에서 과묵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글 쓰고 그러니까 약간 감성적이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6학년 한 2학기 무렵부터 비밀 연애를 했죠. 학교에서는 싸우고. 천문학자시니까 뭔가 좀 프로포즈도 좀 남다르게 하셨습니까? 이 프로포즈하기에 적당한 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철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국자 네, 손잡이 맞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인데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 아크투루스라고 목동자리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스피카라고 처녀자리 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이게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싹 이렇게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들이 오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뭐? 저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는 먹혀요. 그러니까 전설처럼 얘기하고 근데 박사님 이거는 먹혀요. 또 뭐 하나만 더 없습니까? 하나만 하나만 더 좀. 겨울철에 보면 요 그 오리온 자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삼태성 이렇게 있는데 그 오리온 자리 이렇게 네모의 맨 이쪽 끄트머리에 보면 베텔키우스라고 빨간 별이 있어요. 베텔키우스.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 터질지도 모르고 뭐 만 년 후에 터질지 모르는데 저 별이 터지는 날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꼬시는 거죠. 아니면 저 별이 터지는 날 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저 별이 터지기 직전이고 우리는 사귀기 직전이야. 예,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아 적재 씨의 별 보러 갈래 딱 틀고. 그렇죠. 나랑 별 보러 근데 마침 내 여자친구가 천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면 이제 바로 이제 어디서 개수작을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던 게 초등학교 때 최연소로 아마추어 천문학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중학교 때 별을 보려고 유리알을 갈아서 망원경을 만드셨다고. 네. 그러니까 와, 제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뭐 어떤 잡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딱 갔더니 이렇게 30명쯤 앉아 있는데 뭐 돌아가신 아폴로 박사, 조경철 박사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있고 그 저 같은 애 하나 앉아 있고 중학생도 없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둘이서 최연소 동아리 가입자, 아마추어 천문 가입자가 되었죠. 그래서 되게 기원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아니 근데 여기 저기 유리알을 갈아서 망원경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제 망원경이 그때는 진짜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 망원경을 갖고 싶고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제 그 렌즈를 샀어요. 렌즈를 사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맞춰 초점 맞춰 하는 걸 연습하고 이렇게 맞춰놓고 마분지 같은 거로 똘똘똘 말아서 경통 만들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 제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고요. 그 직접?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하나 만들었어요. 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문학자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모습을 보시고 네, 맞아요. 결심을 하시게 됐다고. 그게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닐 암스트롱이 이제 발자국을 찍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쳐다보던 저 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가 있다고? 우주 크기 막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지고 막 그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감정이 어리니까 더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그때.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나사에서 아르테미스라는 네, 그 맞아요. 이제 사실 달 착륙 요거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폴로와 이제 신화에서 쌍둥이 아르테미스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그게 쌍둥이라 가지고 아르테미스구나. 네, 그리고 그때는 우주 비행사가 전원 남성이었어요. 이번엔 전원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드디어 인간이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얼마나 선명한 화면으로. 맞아요. 지금 막 진짜 HD. 이거 참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지금? 맞아요. 이제는 뭐 우주여행도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저 달에 간 지 5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그러면 이제 나사라든가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한다는 얘기죠. 이 상업이 되게 중요해요. 상업은 돈 내고 간다는 소리. 그렇죠. 근데 그게 2021년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회사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 처음 물꼬를 튼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70대 중반이세요.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첫 이제 우주 비행을 상업적인 우주 비행에서 자기가 직접 타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 버진 갤럭틱이 85km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아마존 착륙자. 그분도 직접 탑승했어요. 얼마예요 탑승료가?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돈을 액수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출연을 하는데 이 버진 갤럭틱은 1인당 탑승료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거기는 20만 불. 20만 한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이거 한 90분 정도 올라갔다 오는 거. 90분에 2억.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 더 본격적인 우주여행은 9월 달에 작년 9월. 그때 일론 머스크가 그 4명이 탑승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4명 가격이 한 3천억 원 정도. 3천억 원. 그만 1인당 한 750억? 근데 그거 한 사람이 다 냈어요. 누가요? 그 어떤 사업가가. 3천억을요? 네. 근데 3천억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더 냈을 수도 몇 분 타고, 네 명에서 몇 분 타고 온 거예요? 그거는 근데 좀 일론 머스크가 가는 거는 아까 거는 90분 가고 또 블루오리진 10여 분 갔는데 이거는 3일. 지구 궤도를 3일 동안 15바퀴를 돌았어요. 진짜 본격적인 우주 여행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 스페이스X가 좀 오징어 게임 우승에도 못 가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지금은 되게 비싸요. 비싸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갔다 오고 있거든요. 그쵸, 반복해서. 그쵸. 그러면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한 2, 3억 정도 떨어질 거다. 화성은 사실은 대기가 있긴 한데 네. 지구보다 한 1000배 정도 옅어요. 옅어요.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호흡을 못 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숨 쉴 숨쉴 수는 없는데 최근에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갔거든요. 화성의 공기를 막 빨아들여요.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고 거기에 앉아서 막 정제를 해가지고 산소만 남기고 다 버리고 그걸 성공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복에다가 할 수 있다. 장치를 갖고 다니면 그냥 산소통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남극 북극도 있는 것 같고 땅 파면 물도 있는 것 같고 화성에 물이 있다. 그나마 우리가 가서 그런다면 화성이 되게 좋을 것 같다. 520일? 달까지는 지금 기술로 달까지는 왕복하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그 아폴로가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면 가는데 6, 7개월. 너무 멀어지면 못 돌아오니까 한 달 정도 머물고 돌아오면 그게 500일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성에 가는 건 달에 가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야, 그럼 이거는 그 사실 안에서 먹어야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주 여행 정말 대중화되면 네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데를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약간 여행 가이드 같은 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화성에 있는 제일 큰 협곡인 메리너 협곡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지금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이 노을은 푸른 노을입니다. 지구에서는 붉은 노을을 바라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성의 푸른 노을을 만끽하시면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틀어드리고 레드 와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의 푸른 노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결국 사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주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실제로 이제 학자로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사의 대표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엔지니어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원래 페이팔을 만들었었죠. 네. 페이팔을 하면서 돈을 엄청 끌어 모아서 그걸로 성공한 돈을 이제 우주에다가 뿌리고 있죠, 지금. 듣기로는 위성을 3,000개를 쏘아 올렸다. 예, 뭐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계속 쏴가지고요. 아, 그렇게 많이 돈이 많나? 돈이 많아. 그게 그 스타링크. 네, 그게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인데요. 지구 근처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얘로 네트워크를 망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에서만 쏘아 올린 게 3,0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궤도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막 수만 개를 쏘아 올렸을 것 같은데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밀도를 유지하게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물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궤도로 보낼 것이다, 임무 수명이 어느 정도다, 임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략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력으로 등록하지 않는 물체를 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처단할 수 없거든요. 뭐 불법도 아니고. 그렇죠. 갔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지구 규모에서는 뭐 새로운 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정말. 근데 진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위성들을 우리가 이제 파괴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러면 진짜 우주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기술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역시 스타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타워즈네. 그거를 처음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남의 나라 위성을 진짜 요격하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 나니까. 자국의 오래된 위성, 폐기해야 되는 위성을 자기가 격추하는 그러다 실험을 해요. 잘못 격추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 실험적으로 격추를 했다. 폐기에 대해서 격추를 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파편들 쓰네 끼. 맞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파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실제로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통제를 하는데요. 애초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고장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은 되게 저는 생소한 말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뭐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일파만파 전파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일단 트위터를 인수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멀티 플라네터리 스피시스 이렇게 다 행성 종족이에요. 여러 행성을 오가는 여러 행성에 걸쳐서 생존하는 그런 종족인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돼보자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화성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는 곳은 꽤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잘 살아남아 있고 진짜 할 것 같은 데가 스페이스X예요. 일론 머스크가 50년 내에 화성에 정착촌을 세우겠다. 네. 그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50년은 좀 도전적인 목표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제안하고 있는 개념 중에 우주에서 주유하는 게 있어요. 주유요? 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넣는 네. 거.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또 방향을 많이 바꾸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 연료는 무겁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우주선 연료도? 네, 등유를 쓰기도 하고 고체 연료를 요즘에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우주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무겁잖아요. 네. 그 무거운 거를 우주로 쏘아 보내려면 또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연료를 많이 주면 또 무거워요. 이게 이제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식인데 로켓 방정식의 저주. 네,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드는 연료와 에너지 양을 계산하는 건데요. 연료를 많이 싣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연료가 또 필요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타협점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스페이스X 같은 데서 제안하는 거는 일단 띄워요. 일단 해서 우주공간 띄워놓고 기름만 가지고 있는 연료만 가지고 있는 우주선을 또 띄워서 우주공간에서 도킹을 시켜서 급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를 해주고 얘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그럼 얘는 우주공간에서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되잖아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공중급유기를 우주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서 착륙했다가 뭐 만약에 필요하면 화성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접근하는 데도 있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일단 자본이 뭐 네, 거기는 이제 석유로 자본을 많이 가진 나라고 그런데 석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언젠가는 바닥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유를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킨 이 나라는 다음 단계를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개인 과학자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 차원의 미래를 위한 대비일 수도 있겠어요. 이 아랍에미리트가 화성에 2117년까지 도시를 만들겠다. 2117년. 네, 2117년까지. 이제 그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하면서 100년 내에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우주 탐사를 갑자기 막 속도를 엄청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띄운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나라거든요. 그 인공위성 띄울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술을 되게 많이 전수해줬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완전 우주 탐사에서는 신생 국가인데 갑자기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화성에 탐사선 보냈고요. 아 보냈어요? 네, 진짜요? 네.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한 국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화성 탐사선 정도 보내려면 한 10몇 년 정도 준비를 해요. 개발 기간. 근데 이 나라는 몇 년 만에 보냈어요.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겠다. 받아서. 이런 전략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주 탐사를 잘하는 것도 목표지만 화성에 가야 된다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부라는 이제 정부 조직이 있는데 거기 장관이 사라 알 아미리라는 장관님이 장관도 하시고 화성에 간 그 아말 프로젝트의 담당자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공학자기도 하고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화성 탐사, 뭐 우주 탐사 이런 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아이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과정을 바꿔서 우주 탐사가 당연한 거야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네.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랑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겠어요.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화성 가겠다, 화성 이주하겠다가 국가의 테마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세대에서는 가는 거는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또 가서 번식을 하고 다음 세대까지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외교부죠, 근데? 그게? 그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오, 왜 외교부에서 이제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정도 후 뭐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치면 그때의 정치, 국제사회 관계, 지구와 화성 사회의 관계는 어떠할까? 화성을 정치적인 어떤 국제 관계로서 보는 거군요. 네, 가면 네. 외교부 직원이 파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줘야 되는지, 투표권을 줘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화성에 오래 생존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 더 이상 뭐 한국 사람 안 하고 우리 나라 세울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다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누가 개인이나 어떤 국가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게 미국 정부에서는 달에서 흙을 얼마쯤 가져오면 그게 뭐 그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국가가 이거 사주겠다. 민간 기업한테 약간 장려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달 좀 가서 파와라 네, 이런 네. 느낌인데. 그러면 다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탐사를 하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뭐 정말 우리가 정착촌이 형성된다면 그 뭐 땅은 모두의 땅이지만 그 기지는 우리 거야라든지 기지 안에 있는 뭐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 우리 거니까 밟지 마라든지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지금 있죠. 남극이 그렇지 않나요? 남극도 네, 남극도 소유 못하죠. 근데 소유는 못해요. 기지는 자기 거인 거죠. 저런 화성도 만약에 여러 정착촌이 여러 나라 정착촌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까지 보고하는데 몇 년 걸리고 우리끼리 해결하는 뭔가를 만들자 하고 분명히 있을 문제는 지구에 자꾸 뭔가 시킬 거거든요. 네. 야 너네 뭐 좀 채취해서 보내. 뭐 좀 안 돼. 정작 화성에 있는 사람들 그걸 하려면 우주복 입고 나가갖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받아야 되지?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하겠죠. 네, 독립하자. 이거 연락 끊자. 손절. 야. 그죠. 이걸 누가 했냐면 그런 게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거를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전공하셔서 석사를 받으시고 SF 소설을 쓰고 있는 배명훈 작가님이 그걸 했어요. 정말 완전 적격자였죠. 이제 SF 소설가라서 이런 화성 환경 잘 아시고 또 국제 정치 너무 잘 아시고 전문가니까 사실 미래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SF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SF를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책을 보면 돼요. 책을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미 다 생각해서 글로 써놨고 심지어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다 쓰여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시뮬레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해보는 것보다 SF 소설을 보는 거죠.